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반영까지 할 정도로 조선의 음주 문화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만들려면은 곡식을 소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걸리를 만들면 10병이 나온다고 쳐요. 이걸로 소주와 같은 증류주를 만들잖아요. 그럼 한 병밖에 안 돼요. 와 진짜요? 영조도 술을 먹고 싶잖아요. 그쵸. 왕실은 소주 얼마나 맛있는 거 먹겠어. 먹다 걸린 거야.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제가 전에 술의 역사를 하면서 동양 술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요새 가끔 댓글이 달려요. 언제 나오냐고. 열심히 찾았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자료에 동양 술의 자료가 더 없어요. 광고 안 들어와서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갑자기 준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씨 광고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슬프게 우리나라 전통주는 광고를 집행할 만큼 막 잘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세가 되게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위스키를 만든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뭐 술 읽는 집이나 그런 유튜브에 가시면 또 잘 나오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우리나라 술의 역사. 서양에서는 술을 이제 거의 물 대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전하기도 했고. 네, 물이 식수로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일부 지역이 화강암지대여가지고 여기가 지하수가 굉장히 깨끗한 거고, 다른 데는 대부분 더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이 좋은 네, 곳이구나. 우리나라가 물이 엄청 깨끗한 나라예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가서 샤워기 틀면 물 이상하다. 네. 석회수 나온다. 네네네. 그래서 필터 들고 가야 된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 나라의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의 차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물이 깨끗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옛날부터도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이 펑펑 나왔을까, 우리나라는? 이게 화강암지대라는 게 골 때리는 건데, 화강암은 진짜로 단단한 돌이에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구나. 네, 우리나라가 목재 건물이 많잖아요. 네. 일본도 그렇고. 화강암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무겁기도 겁나게 무겁고. 부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화강암을 뚫고 깊은 곳에 있는 심층 지하수를 전근대 시절에는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마을 우물은 훨씬 그 이전에 있는 지하수입니다. 그냥 그 위에 있는 거구나. 네, 결국에는 네. 수질이 똑같아요. 조선도 다른 전근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콜레라도 돌고 이질도 돌고 티푸스도 돌고 수인성 전염병이 막 창궐해. 심지어 내륙 지방이다. 그러면 이제 뭐 간디스토마, 민물 기생충도 기생충까지. 어마어마하게 창궐하고 네. 있던 나라입니다. 예전에 뭐 기생충 교수님이 목포에 있는 사람들은 3분의 1은 걸려있다고 맞아.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층 지하수에 일단 닿기가 어렵고, 그리고 위에 있는 지하수나 아니면 혹은 뭐 강이나 뭐 호수나 이런 게 오염되기가 너무 쉬운 게, 우리가 조선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겪고 병자호란 겪고 해가지고 조선이란 나라가 약한 나라 같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인구 대국입니다. 쌀이 많고 인구 부양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데 19세기쯤 됐다 그러면 일단은 1000만은 훌쩍 넘었다. 인구 1000만이면 그때 영국보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양 같은 도시는 이미 인구 과밀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쌌어요. 어느 정도냐? 다산 정약용 아시죠? 이 양반이 이제 1810년에 신유박해로 유배된 상태에서 자식들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한양에다가 집을 사주겠다. 우리 자손들이 한양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했지만 정약용이 인서울을 못했습니다. 서울집을 사지 못하고 남양주에서 살다 갔어요. 뭐 승정원 일기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한양은 항상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린다. 백성은 더 좋은 일거리를 찾아서 계속 몰려오고, 양반들은 한양에서 과거가 열리니까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대궐 있고 궁궐 있고 하니까 노역하려면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노비도 많고 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요? 일단 그 당시 한양이 서울보다 절대적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구수 비교보다는 인구 밀도를 봐야 되는데, 19세기 한양의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14,900명입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은 2020년 서울의 인구 밀도가 15,865명이에요. 그렇게 모여 살았어요? 비슷했어요. 엄청나게 몰려 살았던 거예요. 작은 집에 그때는 막 8, 9명씩 그냥 살았으니까. 막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고층 빌딩도 아파트도 없었죠. 그러네? 그러니까 더 빠글거렸던 거예요. 와 진짜 서울엔 그런 사람 바글바글 상황이니까 했겠다. 물이 어떻게 깨끗해? 그냥 똥물이지. 거의 영국이었네. 네, 영국보다 더하죠 사실은. 아. 여기는 상하수도 설비가 아예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뭘 먹고 살았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 한강이라는 엄청난 수원이 일단 있는 게 그쵸, 사기죠 그쵸. 사실. 아. 이것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한양의 그 왕조실록 보면은 수의성 전염병이 어마어마하게 창궐을 했습니다. 꼭 거기다가 똥 싸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이었어요? 보편적인 문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에는 술이 물보다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용품으로서의 대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거만 있었다고 하기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술을 지나치게 사랑해요. 다른 유럽 사람들도 와서 놀랄 정도로 사랑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조선시대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조선시대지 기록을 보면은 삼국시대부터 술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술을 데워 먹었습니다. 따뜻한 술로? 따뜻하게 데워 먹었어요. 일본이 약간 지금 그런 게 일본은 아직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었어요. 이게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라는 게 생명력과 정화의 의미가 있고 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벼나 곡식 풀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을 물에 넣고 불로 데워서 양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술은 물과 불의 조화로 인해서 탄생한 음식이다. 온갖 낭만 다 챙기면서 취했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워서 먹었던 거죠. 근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주술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술을 차가운 상태로 먹는데 맛있으려면은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이게 냄새도 좀 역해지고 음식이 식으면 노골적으로 되잖아요. 그 음식의 텍스처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 그 술도 식으면은 뭔가 맛이 알코올 향이 이상하잖아요. 확 나서 따뜻할 때 마셔야 정종이라는 게 맛있어요. 사실 데워 먹어야 맛이 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술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불순물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술을 데워서 잡내를 좀 사라지게 하고 맛이나 향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술을 좀 데워 먹었고 똑똑했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주하잖아요. 반주. 이유가 있어요. 옛날부터 술은 술이 아니야. 음식의 일종이에요. 술은. 지금이야 우리가 한 상 차려서 여러 명이 먹지만 옛날에는 소반에 각자 먹었잖아요. 거기엔 술이 항상 나와. 이건 내 반찬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었었고 물론 술만 따로 먹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평점 가서 맥주 한 캔 하자. 그럼 맥주만 사요? 아니면 과자라도 하나 사요? 그렇죠. 부터 안주를 사죠. 그래서 주한상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에는 잘 없어요. 외국 영화 보면 위스키 같은 거 먹을 때 위스키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주가 있어요. 항상 주한상 차려라 막 이런 게 나오죠. 이게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술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필수품. 그냥 밥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밥 먹을 때도 먹고 이거를 먹기 위해 또 안주를 다른 차리고 것도 먹고. 그래서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만들려면은 곡식을 소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에요. 그럼 솔직히 백성들이 술 먹고 있는 꼴이 보고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러면서 또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쌀이 하지. 없다고 또 술 먹으면 일을 못하지. 보기가 싫어요. 대부분의 전근대 국가에서는 술을 어떻게든 제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술을 많이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잉여 생산물이 없으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흉년 한 번 나면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데 내가 먹여야 돼. 우리 가족이 지금 막 그래서 10명씩 되는데 제한을 합니다. 근데 안 먹기는 싫잖아. 그래서 핑계를 만듭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죠.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사죠. 제사의 필수품이 뭡니까? 술입니다. 이 술은 조상님한테 바치려고 만든 술인데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그 술 만든다고 진짜 조상님이 와서 먹어요? 제사 끝나면 우리가 먹잖아. 그걸 음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음복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높은 사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집안 구성원이 다 먹습니다. 그 김에 이제 겸사겸사 술도 먹고 하는 거죠. 이게 약간 나라님이랑 말싸움 해가지고 술 먹을 만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만든 그런 느낌이네.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모두한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다 같이 먹으니까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불만이 안 나옵니다. 물론 공동체별로는 차이가 있어요. 주로 서민들은 막걸리라고 하면 서민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흔하게 많이 마셨던 술 같은 느낌? 왜 흔하게 많이 마실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쌀을 조금만 가지고 만들 수 맞아요. 있으니까 같은 양을 만드는데 막걸리는 쌀이 덜 필요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가령 쌀 10kg로 막걸리를 만들면 10병이 나온다고 쳐요. 이걸로 소주와 같은 증류주를 만들잖아요. 그럼 한 병밖에 안 돼요. 와 진짜요? 그러니까 소주는 사치품인 거예요, 사실. 부피가 엄청 차이 나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쌀 생산량이 많은 시대가 아닐 때 증류수를 먹는다. 엄청난 사치인 야, 거예요. 걔 진짜 나쁜 짓 했네. 네. 그러니까 소주는 양반들의 전유물이고 막걸리가 서민의 술이 되는 겁니다. 이 증류하는 기술은 이제 고려 시대 때 아랍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전래가 돼서 우리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중국에서도 다 백주니 뭐니 이런 거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도 이제 소주 같은 거 만들기 시작한 거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시대 때는 고려 시대 넘어온 거니까 양반 댁에서는 소주 만드는 게 꽃을 피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소주는 뭐 어느 집안 술, 어느 집안 술 해서 안동 이렇게 소주. 왜 소주가 막 엄청 많잖아요. 이게 일제시대 겪고 그 다음에 전쟁통에 많이 사라진 거지 이전에는 집안마다 있었습니다. 이게 가전의 비법으로 그 정도로 양반가에서는 이게 술이 엄청나게 다양했는데 그러면 소주 빼고 왜냐면 양반들도 10kg로 한 병 나오면 맨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한 번 발효한 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수들이 분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발효법에 따라서 나는 거. 우리나라 다 있구나 이런 게. 우리나라가 술 사랑이 미쳤어. 내가 왜 이거 그런데- 조사하다가 이거 미쳤어 진짜로. 제가 조사한 내용이 전부가 아닐 텐데 그 조사한 내용에서도 한 반의 반 정도입니다. 왜냐면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네. 같아가지고 일단 발효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게 백화주, 삼해주, 약산춘, 소국주, 벽향주, 부위주, 죽통주, 두강주, 삼일주, 하향주, 이화주, 감주. 이거보다 몇 배 더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꽃이나 열매 같은 걸 넣어서 맛과 향을 변화시킨 것들, 도화주, 지주, 포도주, 호도주, 와송주, 감국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몇 배가 됩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사랑받았던 술이 약주예요. 우리는 술을 약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는 그냥 쓰죠. 네. 이게 중국에서는 약주다라고 하면 진짜로 약이 들어간 술만 약주라고 합니다. 뭐 어떤 약이 들어가는 거야? 약재들, 한약재들이 들어간 술을 약주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청주를 약주라고 했어요. 왜냐면 금주령이 내릴 때 술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임금님한테는 양반들이 아우 이거는 약으로 먹는 겁니다. 이거는 라고 해서 음복이고 이거는 약주고. 그래서 우리는 청주가 약주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는 뭐냐, 이거 청주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발효주인데 발효주를 이렇게 깔아앉혀가지고 위에 있는 맑은 것만 이렇게 해서 청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많구나. 서민들은 먹긴 좀 빡세고 중인 이상, 뭐 양반 이렇게 네.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약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주령 때문에 됐다라는 썰이 가장 강력합니다. 강력한데 그래도 청주 같은 발효주가 인기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나라에서 봤을 때 그래 뭐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떡해. 근데 소주가 점점 번지는 거예요. 증류주가. 근데 증류주라는 게 한번 먹어보면 솔직히 다르거든요. 달라. 향이나 맛이나 도수가 달라요. 딱 한 잔 먹으면 목 넘김부터 해서 여기를 알코올이 딱 데우는 느낌. 40도, 20도, 30도 이런 술은 그치, 막걸리 도수가 낮지. 5도 이런 거랑은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나 이거 계속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의 술의 트렌드가 청주나 막걸리에서 소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데 중엽을 지나면서 확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문제가 심해집니다. 쌀을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쌀을 너무 많이 써요. 대체 몇만 석이나 되는 쌀이 소주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만 석이면 이거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지금 만드는 술을 비축하면은 빈민들이 10년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매년 술 먹는 데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소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조선은 금주령을 굉장히 자주 내렸던 왕조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한 게 영조입니다. 우리 이금님, 이 사람은 이제 사형도처였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어이구 임금님이 금주령 내렸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들어. 특히 한양 근처에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쵸. 말을 들어요. 보는 눈도 많고. 물론 당시에는 한양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충청도쯤 왔다. 금주령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 그쵸. 위에는 그런 게 있다는데 그러면서 그냥 먹어요. 그리고 이때 영조가 개망신을 당합니다. 영조도 술을 먹고 싶잖아요. 그쵸. 왕실은 소주 얼마나 맛있는 거 먹겠어. 먹다 걸린 거야. 신하가 아니 임금님 금주령인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건 오미자차다 라고 했다는 썰이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 야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의 오미자차라고 하면 사실상 소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취하는 오미자차다. 임금님이 좋아하는 오미자차다라고 해서 농담 삼아서 소주 먹고 그랬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유야무야 사라졌죠. 게다가 양반들은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복해야지. 행복해야지. 근데 올해는 금주령 때문에 조금 제사가 잦아졌어. 이런 핑계로 제사 무실 드리고 조상이 얼마나 많아. 이런 핑계로 우리 제사 같은 드리고 이제 대가문에. 또 사람 하나 돌아가시면 아이고. 장례식장에 축제돼가지고 사람 다 아이고, 다 아이고, 먹고 아이고. 그런 그래. 식으로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정조가 이럴 거면 금주령 하지 말자. 금주령 없앱니다. 왕도 항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술 소비량이 진짜 한없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한 번 금주령을 내렸다가 풀어지고 금주령을 내렸다 풀어지고 하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도는 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다가 하니까 포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술 문화가 포금하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열화얘기로 유명한 박지원이 한탄하는 대목이 있어요. 술 마시는 양은 세상에서 제일 커서 큰 사발에 철철 따라서 이머살을 찌푸리며 들이킨다.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거지 술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무작정 술을 쏟아붓는 것이지 마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배를 불리는 것이지 흠치를 위해서도 아니다. 마셨다면 취하고 취하면 술주정이고 주정을 하면 싸우고 싸움 벌였다면 다 부숴버린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양반의 문화가 됐다. 양반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다. 심지어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싸우다가 사라진 골동품, 뭐 이전 시대 뭐 아니면 뭐 이전 왕족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서지는 걸 보고 이 양반이 애석하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박지원은 실학파잖아요. 우리가 실학파라 그러면 되게 똑똑하고 뭔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죠. 이때 왜 실학을 했을까? 성리학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를 잘 못 봤어요. 그 당시에 실학자라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급제를 못했어. 대부분 음서로 집안의 후광으로 벼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박지원은 조선이 싫은 거야 그냥. 왜냐면 내가 성리학을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난 실학파가 되고 그래서 북학파 청뽕에 빠져가지고 청나라에 비하면 아 우리 얼마나 미개하냐 약간 요런 뉘앙스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해더라도 진짜 많이 마셨던 것 같긴 한 게 외국인들의 기록들. 우리나라에 이제 19세기가 지나면 선교사들이 들어오잖아요. 양반들은 이제 기록을 남기는데 언더우드 아시죠? 언더우드 그 연대랑 관련 있고 엄청 유명한 선교사님, 네. 의사기도 하고 그 양반이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대해서 쓴 게 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술에만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 술에 빠진다. 그 다음에 또 오페르트라는 또 다른 선교사가 이 사람들은 독주를 마시고 식사 때도 포금을 하고 틈만 나면 술자리를 만든다. 어떤 선교사는 내가 몰래 갖고 온 양주를 다 뺏겼다. 그걸 있는 자리에서 다 비웠다. 그리고 어떤 군사 장교는 4명의 조선인이 찾아와서 30분 만에 자기 샴페인 4병과 브랜디 4병을 비웠다. 어? 아마 더 주었으면 더 먹었을 것 같다. 한국인이 그 술을 잘 먹었는데 왜 지금 술을 이렇게 너무 잘 먹어서 놀랐다고 얼굴 하는 게 시뻘개지고 있어요. 그러지? 우리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랑 우창윤이 술을 못 먹는 거는 둘이 술을 못 먹는 거지. 이게 동양인의 특성은 아닌 거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잘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시안 플러싱이 있긴 한데 잘 먹었네. 아니면 네. 그렇게 술 많이 드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다 돌아가셨나? 못 마시던 사람만 살아남아서 술 안 먹던 사람만 살았나?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 이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 음주 문화를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유럽은 포도로도 술을 만들잖아요. 포도는 딱히 곡식이 아닙니다. 근데 조선은 무조건 곡물로만 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 식량 수급에 지장이 있어요.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제 아무 때나 술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싸우고 이러니까 이거 더 폐악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을 금하잖아요. 원래 기독교는 술을 금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너무 처음에 왔을 때 왔는데 조선 사람들이 술을 너무 먹으니까 여기서 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축격을 받아서 반영까지 할 정도로 조선의 음주 문화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언제 개선이 되냐? 이거는 전쟁통에도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도 이어지다가 제일 커다랗게 보는 게 제가 보니까 주 5일제더라고요. 주 6일을 만나다가 5일을 만나니까 회식이 준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웰빙 늘고 스레드 같은 데다가 라면에 밥 먹으면 안 된다, 치킨에 콜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술도 뭐 정의원 교수님 보면은 술 한 잔은 괜찮죠 이러고 있어. 술 한 잔만 먹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근데 뭐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니까 이제 이게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예 사람을 안 만나니까 회식이 거의 사라진 회식이 거죠. 진짜 1년에 한 2번? 그래서 이제 포금 문화가 사실은 2000년대 전하고 2000년대 이후가 다르고 2020년 전하고 2020년 후가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음주 관련 사고가 엄청 줄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한국인의 포금률을 보면 OECD 10위입니다. 오 높네? 아직도 높아요. 이게 근데 엄청 개선된 겁니다. 원래는 압도적인 일이었거든요. 야 진짜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또 좀 슬픈 게 이제 간질환 사망률 1위 아직도. 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이건 진짜 고쳐야 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아직도 압도적으로 1위예요. 도표를 보니까 우리랑 일본이랑 비슷하게 음주 사고율이 있다가 일본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을 엄청나게 강화를 합니다. 처벌을 미친 듯이 올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일본은 이제 순위 밑으로 내려갔어요. 우린 아직도 1위야.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주운전은 어쨌든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뭐 포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창 같은 사람이 스레드에서 떠들고 프렌즈 커뮤니티에서 떠들고 하는 게 못마땅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못하게. 그런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오래 쌓이잖아요. 그럼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이런 게 사실 캠페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 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료가 이렇게 우리나라 게 진짜 없어요. 차의 역사 이런 것도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게 없어요.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숨 참으면 안 되고요.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제가 다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